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저 반짝이는 작은 빛들이 우리의 삶과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우리의 운명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바로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탐험, 점성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지적 호기심이 생기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점성술.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학문이자 동시에 가장 극심한 오해와 멸시를 받아온 분야일 것입니다. 가장 오래되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탐사한 그 어떤 시대에서도 점성술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예수 탄생 이전 무려이만 5천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일부였던 수메르 지역에서 발견된 동물의 뼈 조각에는 천체의 움직임을 기록한 명백한 점성술의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양 세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류의 지적 활동 흔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달의 운행 주기와 별자리의 변화를 기록한 이 뼈 조각들은 당시 인류가 이미 하늘의 움직임과 땅의 삶을 연결지어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점성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인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류 최고의 경전 중 하나로 꼽히는 리그베다에는 무려 9만 5천 년 전의 행성과 별들의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등장합니다. 인도의 위대한 사상가 로크마냐 틸락은 이를 근거로 리그베다가 기록될 당시 이미 점성술은 고도로 발달한 학문이었을 것이며 그 기원은 적어도 9만 년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9만 5천 년 전 특정 시점의 별자리 배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 기록 자체가 최소한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 과거 특정 시점의 천체 위치를 역으로 계산해 알아낼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점성술에 대한 가장 깊고 체계적인 믿음과 이론들은 바로 인도에서 탄생했습니다. 어쩌면 점성술은 수학의 어머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복잡한 별들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예측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인류 최초의 수학, 특히 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사용하는 1부터 9까지의 숫자, 이른바 아라비아 숫자의 원형이 바로 고대 인도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에서 사용되는 이 숫자 체계는 인도에서 시작되어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어의 9, 이 산스크리트어의 나바에서 8가 아슈타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인도의 점성술적 계산법의 영향 아래 전 세계 문명에 깊숙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인도에서 발아한 점성술의 지혜는 고대 수메르 문명으로 전해졌고 그곳에서 서양 점성술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기원전 6천년경 수메르인들은 인류 최초로 별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무려 200m가 넘는 거대한 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서 사제들이 밤낮으로 하늘을 관찰하며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연구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사건들은 어떤 식으로든 하늘의 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창궐, 거대한 전염병, 전쟁과 기근 같은 모든 현상이 별들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었을까요? 놀랍게도 현대 과학은 수메르인들의 직관이 상당 부분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920년 러시아의 과학자 알렉산드르 치제프스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태양 표면에서 약 11년을 주기로 거대한 흑점 폭발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00년간의 인류 역사를 분석한 결과 태양에서 이 폭발이 일어나는 시기와 지구에서 대규모 전쟁이나 혁명이 발생하는 시기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류의 혁명은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일어난다고 믿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치제프스키의 주장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혁명의 원인이 계급 갈등이 아니라 태양 흑점 폭발이라니요.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마르크스의 이론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과학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했지만 당시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그를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치제프스키는 스탈린이 죽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고 그의 귀중한 인생 대부분은 차가운 시베리아 땅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짧은 여생 동안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할 더 많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지구상의 대규모 전염병 또한 태양의 활동 주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태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불타는 거대한 공이 아닙니다. 태양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활동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뿜어냅니다. 그 미세한 파동의 변화 하나하나가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식이 일어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숲속의 새들은 일식이 시작되기 24시간 전부터 노래를 멈춥니다. 원숭이들은 불안에 떨며 나무에서 내려와 서로 몸을 웅크린 채 두려움에 떱니다. 평소 그토록 소란스럽던 동물들이 마치 수행자처럼 깊은 침묵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의 생명체들은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우주의 미세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스위스의 의학자 파라켈수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병에 대한 혁명적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훗날 모든 의학의 근간을 바꿀 만큼 중요했지만 당시에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과 자신이 태어난 순간의 별들 사이의 조화가 깨졌을 때 병에 걸린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의 천구의 조화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와 이집트를 여행하고 돌아온 피타고라스는 우주의 모든 행성과 별들이 각자 고유의 진동과 소리를 내며 움직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적인 소리들이 모여 우주 전체의 거대한 하모니, 즉 장엄한 교향곡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 우주의 별들이 연주하는 그 하모니가 아이의 가장 순수하고 민감한 영혼에 각인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평생 건강과 삶을 좌우하는 내면의 음악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이 내면의 음악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하고 그 조화가 깨질 때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라켈수스는 이 원리를 치료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출생 차트, 즉 그가 태어난 순간의 별자리 지도를 보지 않고는 절대로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다른 의사들이 포기한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해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환자가 어떤 별들의 기운 아래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면 그의 내면의 음악을 이해할 수 없다. 내면의 음악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오늘날 현대의학에서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대부분 질병이 없는 상태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정의입니다. 건강은 본래 우리의 것이고 질병은 외부의 침입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잠시 차지한 손님을 기준으로 주인을 정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라켈수스는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에게 건강이란 바로 자신의 내면의 음악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상태였습니다. 1950년대 이후 점성술은 새로운 과학의 옷을 입고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화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했습니다. 이 분야의 개척자인 조르지오 피카르디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 우주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끝에 작은 상처가 나도 온몸이 그 고통을 느낍니다. 눈이 아프면 발걸음도 무거워집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세포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생명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화학은 이 원리가 우주 전체에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진 별이라도 그 별의 작은 변화가 우리의 심장 박동에 영향을 미치고 태양의 활동이 우리 혈액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의사는 태양 흑점 폭발이 활발했던 시기에 남성들의 혈액이 여성의 월경주기 때처럼 묽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도 태양 활동이 남성의 혈액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혈액이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 몸의 그 어떤 것도 우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한 개인의 삶이 그토록 멀리 떨어진 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일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일란성 쌍둥이 연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수정란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서로 다른 환경, 예를 들어 한 명은 한국에서 다른 한 명은 미국에서 자라게 해도 이들의 지능 지수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한 명이 감기에 걸리면 다른 한 명도 비슷한 시기에 감기에 걸리고 사망하는 시기 역시 대부분 3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더욱 신비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매우 개인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피부를 이식하면 우리 몸은 즉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일란성 쌍둥이 사이에서는 피부 이식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같은 다른 형제 사이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환경도, 교육도, 유전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모든 현상.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공통분모는 바로 그들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태어났다는 사실뿐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의 우주적 환경, 즉 별들의 배치가 그들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생명의 청사진을 각인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점성술의 핵심 원리입니다. 점성술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점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우주 전체의 상태가 그 생명의 잠재력이라는 씨앗 속에 어떻게 암호화되는지를 읽어내려는 고대의 과학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아이의 영혼이 자신의 잠재력을 가장 잘 펼칠 수 있는 우주적 순간, 즉 별들의 하모니를 스스로 선택하여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현대의 많은 이들에게 미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왜 모두 다른가? 라는 반문이 즉각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점성술을 매우 단편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고대의 점성술은 우리가 잃어버린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점성술은 완전히 발달했다가 그것을 발전시킨 문명이 사라지면서 그 핵심 원리들은 잊히고 껍데기만 남은 고대에 잃어버린 과학일지도 모릅니다. 점성술은 우리가 아직 발전시켜야 할 미완의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할 완성된 지혜의 유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몸의 일부이며
보이지 않는 끈으로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바라볼 때 그 꽃 역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 또한 그 꽃에게 영향을 줍니다. 점성술의 가장 깊은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필연적인 것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과 협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한 노인이 평생을 불평불만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어쩔 수 없는 것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과 협력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라네. 어쩌면 점성술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우주와 나,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대한 지혜의 한 갈래는 아닐까요? 오늘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저 반짝이는 작은 빛들이 우리의 삶과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우리의 운명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바로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탐험, 점성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지적 호기심이 생기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점성술.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학문이자 동시에 가장 극심한 오해와 멸시를 받아온 분야일 것입니다. 가장 오래되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탐사한 그 어떤 시대에서도 점성술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예수 탄생 이전 무려이만 5천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일부였던 수메르 지역에서 발견된 동물의 뼈 조각에는 천체의 움직임을 기록한 명백한 점성술의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양 세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류의 지적 활동 흔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달의 운행 주기와 별자리의 변화를 기록한 이 뼈 조각들은 당시 인류가 이미 하늘의 움직임과 땅의 삶을 연결지어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점성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인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류 최고의 경전 중 하나로 꼽히는 리그베다에는 무려 9만 5천 년 전의 행성과 별들의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등장합니다. 인도의 위대한 사상가 로크마냐 틸락은 이를 근거로 리그베다가 기록될 당시 이미 점성술은 고도로 발달한 학문이었을 것이며 그 기원은 적어도 9만 년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9만 5천 년 전 특정 시점의 별자리 배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 기록 자체가 최소한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 과거 특정 시점의 천체 위치를 역으로 계산해 알아낼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점성술에 대한 가장 깊고 체계적인 믿음과 이론들은 바로 인도에서 탄생했습니다. 어쩌면 점성술은 수학의 어머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복잡한 별들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예측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인류 최초의 수학, 특히 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사용하는 1부터 9까지의 숫자, 이른바 아라비아 숫자의 원형이 바로 고대 인도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에서 사용되는 이 숫자 체계는 인도에서 시작되어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어의 9, 이 산스크리트어의 나바에서 8가 아슈타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인도의 점성술적 계산법의 영향 아래 전 세계 문명에 깊숙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인도에서 발화한 점성술의 지혜는 고대 수메르 문명으로 전해졌고 그곳에서 서양 점성술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기원전 6000년경 수메르인들은 인류 최초로 별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무려 200m가 넘는 거대한 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서 사제들이 밤낮으로 하늘을 관찰하며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연구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사건들은 어떤 식으로든 하늘의 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창궐, 거대한 전염병, 전쟁과 기근 같은 모든 현상이 별들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었을까요? 놀랍게도 현대 과학은 수메르인들의 직관이 상당 부분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920년 러시아의 과학자 알렉산드르 치제프스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태양 표면에서 약 11년을 주기로 거대한 흑점 폭발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00년간의 인류 역사를 분석한 결과 태양에서 이 폭발이 일어나는 시기와 지구에서 대규모 전쟁이나 혁명이 발생하는 시기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류의 혁명은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일어난다고 믿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치제프스키의 주장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혁명의 원인이 계급 갈등이 아니라 태양 흑점 폭발이라니요.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마르크스의 이론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과학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했지만 당시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그를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치제프스키는 스탈린이 죽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고 그의 귀중한 인생 대부분은 차가운 시베리아 땅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짧은 여생 동안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할 더 많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지구상의 대규모 전염병 또한 태양의 활동 주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태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불타는 거대한 공이 아닙니다. 태양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활동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뿜어냅니다. 그 미세한 파동의 변화 하나하나가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식이 일어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숲속의 새들은 일식이 시작되기 24시간 전부터 노래를 멈춥니다. 원숭이들은 불안에 떨며 나무에서 내려와 서로 몸을 웅크린 채 두려움에 떱니다. 평소 그토록 소란스럽던 동물들이 마치 수행자처럼 깊은 침묵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의 생명체들은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우주의 미세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스위스의 의학자 파라켈수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병에 대한 혁명적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훗날 모든 의학의 근간을 바꿀 만큼 중요했지만 당시에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과 자신이 태어난 순간의 별들 사이의 조화가 깨졌을 때 병에 걸린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의 천구의 조화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와 이집트를 여행하고 돌아온 피타고라스는 우주의 모든 행성과 별들이 각자 고유의 진동과 소리를 내며 움직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적인 소리들이 모여 우주 전체의 거대한 하모니, 즉 장엄한 교향곡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 우주의 별들이 연주하는 그 하모니가 아이의 가장 순수하고 민감한 영혼에 각인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평생 건강과 삶을 좌우하는 내면의 음악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이 내면의 음악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하고 그 조화가 깨질 때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라켈수스는 이 원리를 치료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출생 차트, 즉 그가 태어난 순간의 별자리 지도를 보지 않고는 절대로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다른 의사들이 포기한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해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환자가 어떤 별들의 기운 아래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면 그의 내면의 음악을 이해할 수 없다. 내면의 음악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오늘날 현대의학에서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대부분 질병이 없는 상태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정의입니다. 건강은 본래 우리의 것이고 질병은 외부의 침입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잠시 차지한 손님을 기준으로 주인을 정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라켈수스는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에게 건강이란 바로 자신의 내면의 음악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상태였습니다. 1950년대 이후 점성술은 새로운 과학의 옷을 입고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화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했습니다. 이 분야의 개척자인 조르지오 피카르디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 우주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끝에 작은 상처가 나도 온몸이 그 고통을 느낍니다. 눈이 아프면 발걸음도 무거워집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세포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생명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화학은 이 원리가 우주 전체에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진 별이라도 그 별의 작은 변화가 우리의 심장 박동에 영향을 미치고 태양의 활동이 우리 혈액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의사는 태양 흑점 폭발이 활발했던 시기에 남성들의 혈액이 여성의 월경주기 때처럼 묽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도 태양 활동이 남성의 혈액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혈액이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 몸의 그 어떤 것도 우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한 개인의 삶이 그토록 멀리 떨어진 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일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일란성 쌍둥이 연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수정란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서로 다른 환경, 예를 들어 한 명은 한국에서 다른 한 명은 미국에서 자라게 해도 이들의 지능 지수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한 명이 감기에 걸리면 다른 한 명도 비슷한 시기에 감기에 걸리고 사망하는 시기 역시 대부분 3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더욱 신비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매우 개인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피부를 이식하면 우리 몸은 즉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일란성 쌍둥이 사이에서는 피부 이식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같은 다른 형제 사이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환경도 교육도 유전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모든 현상.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공통분모는 바로 그들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태어났다는 사실뿐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의 우주적 환경, 즉 별들의 배치가 그들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생명의 청사진을 각인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점성술의 핵심 원리입니다. 점성술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점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우주 전체의 상태가
그 생명의 잠재력이라는 씨앗 속에 어떻게 암호화되는지를 읽어내려는 고대의 과학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아이의 영혼이 자신의 잠재력을 가장 잘 펼칠 수 있는 우주적 순간, 즉 별들의 하모니를 스스로 선택하여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현대의 많은 이들에게 미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왜 모두 다른가? 라는 반문이 즉각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점성술을 매우 단편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고대의 점성술은 우리가 잃어버린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점성술은 완전히 발달했다가 그것을 발전시킨 문명이 사라지면서 그 핵심 원리들은 잊히고 껍데기만 남은 고대의 잃어버린 과학일지도 모릅니다. 점성술은 우리가 아직 발전시켜야 할 미완의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할 완성된 지혜의 유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몸의 일부이며 보이지 않는 끈으로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바라볼 때 그 꽃 역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 또한 그 꽃에게 영향을 줍니다. 점성술의 가장 깊은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필연적인 것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과 협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한 노인이 평생을 불평불만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어쩔 수 없는 것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과 협력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라네. 어쩌면 점성술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우주와 나,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대한 지혜의 한 갈래는 아닐까요? 오늘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저 반짝이는 작은 빛들이 우리의 삶과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우리의 운명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바로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탐험, 점성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지적 호기심이 생기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점성술.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학문이자 동시에 가장 극심한 오해와 멸시를 받아온 분야일 것입니다. 가장 오래되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탐사한 그 어떤 시대에서도 점성술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예수 탄생 이전 무려이만 5천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일부였던 수메르 지역에서 발견된 동물의 뼈 조각에는 천체의 움직임을 기록한 명백한 점성술의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양 세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류의 지적 활동 흔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달의 운행 주기와 별자리의 변화를 기록한 이 뼈 조각들은 당시 인류가 이미 하늘의 움직임과 땅의 삶을 연결지어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점성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인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류 최고의 경전 중 하나로 꼽히는 리그베다에는 무려 9만 5천 년 전의 행성과 별들의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등장합니다. 인도의 위대한 사상가 로크마냐 틸락은 이를 근거로 리그베다가 기록될 당시 이미 점성술은 고도로 발달한 학문이었을 것이며 그 기원은 적어도 9만 년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9만 5천 년 전 특정 시점에 별자리 배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 기록 자체가 최소한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 과거 특정 시점의 천체 위치를 역으로 계산해 알아낼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점성술에 대한 가장 깊고 체계적인 믿음과 이론들은 바로 인도에서 탄생했습니다. 어쩌면 점성술은 수학의 어머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복잡한 별들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예측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인류 최초의 수학, 특히 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사용하는 1부터 9까지의 숫자, 이른바 아라비아 숫자의 원형이 바로 고대 인도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에서 사용되는 이 숫자 체계는 인도에서 시작되어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어의 9, 이 산스크리트어의 나바에서 8가 아슈타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인도의 점성술적 계산법의 영향 아래 전 세계 문명에 깊숙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인도에서 발아한 점성술의 지혜는 고대 수메르 문명으로 전해졌고 그곳에서 서양 점성술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기원전 6천년경 수메르인들은 인류 최초로 별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무려 200m가 넘는 거대한 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서 사제들이 밤낮으로 하늘을 관찰하며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연구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사건들은 어떤 식으로든 하늘의 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창궐, 거대한 전염병, 전쟁과 기근 같은 모든 현상이 별들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었을까요? 놀랍게도 현대 과학은 수메르인들의 직관이 상당 부분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920년 러시아의 과학자 알렉산드르 치제프스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태양 표면에서 약 11년을 주기로 거대한 흑점 폭발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00년간의 인류 역사를 분석한 결과 태양에서 이 폭발이 일어나는 시기와 지구에서 대규모 전쟁이나 혁명이 발생하는 시기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류의 혁명은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일어난다고 믿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치제프스키의 주장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혁명의 원인이 계급 갈등이 아니라 태양 흑점 폭발이라니요.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마르크스의 이론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과학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했지만 당시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그를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치제프스키는 스탈린이 죽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고 그의 귀중한 인생 대부분은 차가운 시베리아 땅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짧은 여생 동안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할 더 많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지구상의 대규모 전염병 또한 태양의 활동 주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태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불타는 거대한 공이 아닙니다. 태양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활동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뿜어냅니다. 그 미세한 파동의 변화 하나하나가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식이 일어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숲속의 새들은 일식이 시작되기 24시간 전부터 노래를 멈춥니다. 원숭이들은 불안에 떨며 나무에서 내려와 서로 몸을 웅크린 채 두려움에 떱니다. 평소 그토록 소란스럽던 동물들이 마치 수행자처럼 깊은 침묵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의 생명체들은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우주의 미세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스위스의 의학자 파라켈수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병에 대한 혁명적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훗날 모든 의학의 근간을 바꿀 만큼 중요했지만 당시에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과 자신이 태어난 순간의 별들 사이의 조화가 깨졌을 때 병에 걸린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의 천구의 조화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와 이집트를 여행하고 돌아온 피타고라스는 우주의 모든 행성과 별들이 각자 고유의 진동과 소리를 내며 움직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적인 소리들이 모여 우주 전체의 거대한 하모니, 즉 장엄한 교향곡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 우주의 별들이 연주하는 그 하모니가 아이의 가장 순수하고 민감한 영혼에 각인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평생 건강과 삶을 좌우하는 내면의 음악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이 내면의 음악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하고 그 조화가 깨질 때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라켈수스는 이 원리를 치료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출생 차트, 즉 그가 태어난 순간의 별자리 지도를 보지 않고는 절대로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다른 의사들이 포기한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해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환자가 어떤 별들의 기운 아래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면 그의 내면의 음악을 이해할 수 없다. 내면의 음악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오늘날 현대의학에서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대부분 질병이 없는 상태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정의입니다. 건강은 본래 우리의 것이고 질병은 외부의 침입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잠시 차지한 손님을 기준으로 주인을 정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라켈수스는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에게 건강이란 바로 자신의 내면의 음악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상태였습니다. 1950년대 이후 점성술은 새로운 과학의 옷을 입고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화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했습니다. 이 분야의 개척자인 조르지오 피카르디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 우주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끝에 작은 상처가 나도 온몸이 그 고통을 느낍니다. 눈이 아프면 발걸음도 무거워집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세포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생명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화학은 이 원리가 우주 전체에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진 별이라도 그 별의 작은 변화가 우리의 심장 박동에 영향을 미치고 태양의 활동이 우리 혈액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의사는 태양 흑점 폭발이 활발했던 시기에 남성들의 혈액이 여성의 월경주기 때처럼 묽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도 태양 활동이 남성의 혈액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혈액이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 몸의 그 어떤 것도 우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한 개인의 삶이 그토록 멀리 떨어진 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일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일란성 쌍둥이 연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수정란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서로 다른 환경, 예를 들어 한 명은 한국에서 다른 한 명은 미국에서 자라게 해도 이들의 지능 지수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한 명이 감기에 걸리면 다른 한 명도 비슷한 시기에 감기에 걸리고 사망하는 시기 역시 대부분 3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더욱 신비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매우 개인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피부를 이식하면 우리 몸은 즉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일란성 쌍둥이 사이에서는 피부 이식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같은 다른 형제 사이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환경도, 교육도, 유전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모든 현상.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공통분모는 바로 그들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태어났다는 사실뿐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의 우주적 환경, 즉 별들의 배치가 그들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생명의 청사진을 각인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점성술의 핵심 원리입니다. 점성술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점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우주 전체의 상태가 그 생명의 잠재력이라는 씨앗 속에 어떻게 암호화되는지를 읽어내려는 고대의 과학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아이의 영혼이 자신의 잠재력을 가장 잘 펼칠 수 있는 우주적 순간, 즉 별들의 하모니를 스스로 선택하여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현대의 많은 이들에게 미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왜 모두 다른가? 라는 반문이 즉각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점성술을 매우 단편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고대의 점성술은 우리가 잃어버린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점성술은 완전히 발달했다가 그것을 발전시킨 문명이 사라지면서 그 핵심 원리들은 잊히고 껍데기만 남은 고대의 잃어버린 과학일지도 모릅니다. 점성술은 우리가 아직 발전시켜야 할 미완의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할 완성된 지혜의 유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몸의 일부이며 보이지 않는 끈으로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바라볼 때 그 꽃 역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 또한 그 꽃에게 영향을 줍니다. 점성술의 가장 깊은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필연적인 것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과 협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한 노인이 평생을 불평불만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어쩔 수 없는 것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과 협력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라네. 어쩌면 점성술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우주와 나,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대한 지혜의 한 갈래는 아닐까요? 오늘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저 반짝이는 작은 빛들이 우리의 삶과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우리의 운명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바로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탐험, 점성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지적 호기심이 생기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점성술.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학문이자 동시에 가장 극심한 오해와 멸시를 받아온 분야일 것입니다. 가장 오래되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탐사한 그 어떤 시대에서도 점성술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예수 탄생 이전 무려이만 5천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일부였던 수메르 지역에서 발견된 동물의 뼈 조각에는 천체의 움직임을 기록한 명백한 점성술의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양 세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류의 지적 활동 흔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달의 운행 주기와 별자리의 변화를 기록한 이 뼈 조각들은 당시 인류가 이미 하늘의 움직임과 땅의 삶을 연결지어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점성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인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류 최고의 경전 중 하나로 꼽히는 리그베다에는 무려 9만 5천 년 전의 행성과 별들의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등장합니다. 인도의 위대한 사상가 로크마냐 틸락은 이를 근거로 리그베다가 기록될 당시 이미 점성술은 고도로 발달한 학문이었을 것이며 그 기원은 적어도 9만 년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9만 5천 년 전 특정 시점의 별자리 배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 기록 자체가 최소한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 과거 특정 시점의 천체 위치를 역으로 계산해 알아낼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점성술에 대한 가장 깊고 체계적인 믿음과 이론들은 바로 인도에서 탄생했습니다. 어쩌면 점성술은 수학의 어머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복잡한 별들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예측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인류 최초의 수학, 특히 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사용하는 1부터 9까지의 숫자, 이른바 아라비아 숫자의 원형이 바로 고대 인도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에서 사용되는 이 숫자 체계는 인도에서 시작되어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어의 9, 이 산스크리트어의 나바에서 8가 아슈타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인도의 점성술적 계산법의 영향 아래 전 세계 문명에 깊숙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인도에서 발아한 점성술의 지혜는 고대 수메르 문명으로 전해졌고 그곳에서 서양 점성술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기원전 6천년경 수메르인들은 인류 최초로 별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무려 200m가 넘는 거대한 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서 사제들이 밤낮으로 하늘을 관찰하며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연구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사건들은 어떤 식으로든 하늘의 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창궐, 거대한 전염병, 전쟁과 기근 같은 모든 현상이 별들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었을까요? 놀랍게도 현대 과학은 수메르인들의 직관이 상당 부분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920년 러시아의 과학자 알렉산드르 치제프스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태양 표면에서 약 11년을 주기로 거대한 흑점 폭발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00년간의 인류 역사를 분석한 결과 태양에서 이 폭발이 일어나는 시기와 지구에서 대규모 전쟁이나 혁명이 발생하는 시기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류의 혁명은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일어난다고 믿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치제프스키의 주장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혁명의 원인이 계급 갈등이 아니라 태양 흑점 폭발이라니요.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마르크스의 이론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과학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했지만 당시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그를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취제프스키는 스탈린이 죽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고 그의 귀중한 인생 대부분은 차가운 시베리아 땅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짧은 여생 동안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할 더 많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지구상의 대규모 전염병 또한 태양의 활동 주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태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불타는 거대한 공이 아닙니다. 태양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활동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뿜어냅니다. 그 미세한 파동의 변화 하나하나가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식이 일어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숲속의 새들은 일식이 시작되기 24시간 전부터 노래를 멈춥니다. 원숭이들은 불안에 떨며 나무에서 내려와 서로 몸을 웅크린 채 두려움에 떱니다. 평소 그토록 소란스럽던 동물들이 마치 수행자처럼 깊은 침묵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의 생명체들은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우주의 미세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스위스의 의학자 파라켈수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병에 대한 혁명적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훗날 모든 의학의 근간을 바꿀 만큼 중요했지만 당시에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과 자신이 태어난 순간의 별들 사이의 조화가 깨졌을 때 병에 걸린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의 천구의 조화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와 이집트를 여행하고 돌아온 피타고라스는 우주의 모든 행성과 별들이 각자 고유의 진동과 소리를 내며 움직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적인 소리들이 모여 우주 전체의 거대한 하모니, 즉 장엄한 교향곡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 우주의 별들이 연주하는 그 하모니가 아이의 가장 순수하고 민감한 영혼에 각인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평생 건강과 삶을 좌우하는 내면의 음악이 됩니다. 살아가면서 이 내면의 음악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하고 그 조화가 깨질 때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라켈수스는 이 원리를 치료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출생 차트, 즉 그가 태어난 순간의 별자리 지도를 보지 않고는 절대로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다른 의사들이 포기한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해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환자가 어떤 별들의 기운 아래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면 그의 내면의 음악을 이해할 수 없다. 내면의 음악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오늘날 현대의학에서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대부분 질병이 없는 상태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정의입니다. 건강은 본래 우리의 것이고 질병은 외부의 침입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잠시 차지한 손님을 기준으로 주인을 정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라켈수스는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에게 건강이란 바로 자신의 내면의 음악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상태였습니다. 1950년대 이후 점성술은 새로운 과학의 옷을 입고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화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했습니다. 이 분야의 개척자인 조르지오 피카르디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 우주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끝에 작은 상처가 나도 온몸이 그 고통을 느낍니다. 눈이 아프면 발걸음도 무거워집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세포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생명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화학은 이 원리가 우주 전체에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진 별이라도
그 별의 작은 변화가 우리의 심장 박동에 영향을 미치고 태양의 활동이 우리 혈액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의사는 태양 흑점 폭발이 활발했던 시기에 남성들의 혈액이 여성의 월경주기 때처럼 묽어진다는 놀라운